예, 이 불교를 미학하다, 내재성의 미학을 배우라는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6번으로 강의를 주제를 6개를 잡아서 하는데 이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법보신문이라는 그 신문에다가 그 작년부터 여태까지 계속 연재를 하고 1년 넘게 1년 반 정도 연재를 하고 있는 그 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가 6번에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제가 그쪽에 글을 보낼 때 한 4번 정도로 한 주제로 4번 정도에 다뤄서 보는데 그렇게 보내도 어쨌든 넘쳐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근데 강의하려고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겨서 이것도 해야 될 거 저것도 해야 될 거 해서 뭘 빼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어쨌든 6개 정도로 그래도 길면 힘드니까 6개 정도로 했는데 중간에 약간 예고된 제목과는 조금 다른 걸로 바뀌거나 약간 이렇게 순서가 달라지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 또 지금 막 쓰다 보면 지금 쓴 게 제일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거 그냥 다 이렇게 괜찮죠? 용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이 불교 미학, 이 불교 미술과 내재성의 불교를 미학하다 혹은 이제 불교 미술과 내재성의 미학의 주제로 하려고 하는 건 그냥 짐작하다시피 불교 미학입니다. 근데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 얘기를 먼저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 불교 철학에 대한 그 책을 이제 2개를 썼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불교를 철학하다라는 책하고 설법하는 고양이와 부처가 된 로봇이라는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앞에 거는 이제 불교 전반에 관한 제 식의 이제 해석이고요. 뒤에 거는 이제 이렇게 선불교에 대한 것인데 일단 저한테 불교는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책을 썼으니까 이제 강연이라도 가면 이제 불교 신도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절에 이렇게 절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구경을 가거나 이런 적은 있는데 절에 이렇게 신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법명을 받는다 그럽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 적이 없고 신앙 행위를 위해서 절에 가거나 이런 적도 없기 때문에 신도라는 말하고 저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삶에까지 이렇게 어쨌든 영향을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걸 보면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냥 이렇게 이 불교는 일종의 그냥 철학, 제가 이렇게 들레즈 철학 좋아하듯이 그냥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제 삶의 이렇게 지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이것도 이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이 2권의 책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불교하고 선불교에서 이게 지금 지배적인 사유, 서구적인 사유라고 부르는 것하고 이 다른 사유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들을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가를 간단히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이 서구적인 사유와는 다른 사유로서의 비서구,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적인 사고에서과 대결하는 일종의 마이너한 사유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초월성에 반하는 사유로서의 내재성,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약은 그때그때 요약하는 때 따라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를 위해서 요약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와 대비해서 불교 미술 내지는 불교 미학으로 저는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비슷하게 아까 2번째 했던 이 주제랑 앞에 했던 거랑 통하는데 2번째 얘기부터 하면은 초월성의 미학이라고 초월성의 철학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초월성의 미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초월성의 미학과 대결하는 감각적 내지는 미학적 장으로서의 내재성의 미학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 좀 이렇게 무겁게 던지면 이런 질문을 이렇게 갖고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감각적, 미학적이란 말은 자주 병치될 텐데 사실 이게 이제 이스테틱이란 말은 감각적이란 말도 되고 미학적이란 말도 되지요. 그래서
원래 이제 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이고 그 감각은 사실 이 호의 구별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나 이렇게 미감 형식을 이렇게 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미학이니까 더구나 그 미감으로서의 감각을 다루는 것이어서 그런데 일단 뭐 이렇게 서구의 사고가 초월성의 구도 안에 있다면 불교의 사유는 내재성의 구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들레즈가 했던 얘기를 이제 저도 이제 동의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유가 그렇다면 감각 또한 어떤 동형적인 차이를 갖는다라고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입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내재성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내재성의 미학이 내재성의 사유가 초월성의 사유와 대비되는 방식으로 똑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너무 유기적으로 이렇게 어넬로티컬하게 이제 사고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다른 경계가 있겠지만 다른 양상은 똑같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사유는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재성의 미학은 이제 초월성의 미학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뭐 이런 질문이 그래서 다시 필요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질문과 상응해서 저는 이제 저대로 그런 내재성의 미학이라고 하는 걸 가동시키는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찾거나 창안하는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서구 비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서구의 미감 내지는 서구의 미학과 대비되는, 그리고 그것과 대결하기 위한 이런 이스테틱한 감각적 내지는 미학적인 거점 같은 것들을 좀 찾고 싶다라는 이런 식의 전략적인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과 결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서구와 대개념, 이 동구가 아니고 이제 동양이죠. 서구보다는 서양일 텐데, 서양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비서구적인 것의 이름이라고 이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의 그 자체로 보자고 하면은,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뭐 동양미학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양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어떤 위화감 같은 게 확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동양미학이라고 하는 책들을 혹시 이렇게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책을 이렇게 많이 샀었는데, 동양미학이라고 쓴 책 보면 대부분 다 중국미학입니다. 중국미학. 뭐 짐작하시다시피 중국미학에다가 이제 한국하고 일본 얘기 조금 더한 거, 뭐 대강 이렇게 됩니다. 사실 동양미술사라고 하는 책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동양미술사에는 인도나 뭐 남쪽 얘기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동양철학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냥 중국 근처에서 뱅뱅뱅뱅 맴돌고 있고 거기서 전혀 벗어나질 못해서 좀 이렇게 동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이렇게 약간 이 위화감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이 비서구, 그러니까 서양과 대비되는 비서구를 하나로 명명하기 위해서 동양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동양이라는 말은 지리적 영토성, 지리적인 영토를 표시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어디서나 지배적인 척도가 된 서양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는 그런 소수성, 마이너리티의 표현, 이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동양이란 말에 대해서 좀 물으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동양이란 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뭘 표상하시나요? 일단 뭐 이렇게 가장 좁은 것으로 치면 이제 주자학이나 공맹의 유학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으로서의 삼경, 뭐 이렇게 뭡니까 시경, 서경, 역경 그런 거죠. 공맹 이전에 이렇게 중국 적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주로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조금 확장했다는 분들은 이제 삼교회통, 이 한국에서는 삼교회통 굉장히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 조선 후기쯤 되면은 이제 그렇게 유학을 한 사람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불교하고 도가에 가까운데 어쨌든 그것들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면서 삼교회통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스님들도 보면 이렇게 삼교회통,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선승들인데도
그 유교하고 이제 그 도가 사상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자기가 삼교를 회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불선 삼교하는 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이렇게 적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유가적인 사교의 확장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저기 지성계의 축이었던 창비도 이제 동아시아 뭐 동아시아를 사고한다. 그 백낙정 교수나 아니면 그 밑에 이렇게 같이 있는 동료분들이 이제 이 동아시아 얘기를 꽤 오래 하시죠. 90년대, 2000년대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보면은 주로 이렇게 중국하고 이제 한국, 일본 요 스케일에서 이렇게 상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중국, 한국, 일본을 잇는 동아시아의 철학이나 미학 주로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사실 이제 불교 미술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뒤지다 보면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출발점이 되는 것은 인도였고 인도는 그 스타일이나 문명의 성격이나 이런 것 전체가 중국적인 문명하고 굉장히 다르죠. 뭐 보통 이렇게 4대 문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도 별도로 분리되는 문명인지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원한 게 중국으로 왔기 때문에 불교 미술을 다루려고 그러면 일단은 중국에서 벗어나서 인도라는 기원으로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원보다 더 오래된 기원으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이질적인 기원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스타일인데 사상으로나 아니면 그 감각적으로나 이제 그런데 그게 또 이 남방 쪽으로 쭉 퍼져가면서 사실 뭐 저기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쭉 인도네시아에서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가면서 또 다른 이렇게 가지를 낳았고 그다음에 티벳에 올라가면서 또 달라지고 티벳은 그렇게 뭡니까 이 차마고도를 따라서 물론 차마고도 때문에 생겨나는 건 아니죠. 몽골 지배와 짝을 지어서 그런 거긴 한데 이렇게 티벳은 이제 거기 이렇게 몽골 쪽으로 이렇게 라마교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렇게 불교적인 계통이 있죠. 라마는 사실 이제 스승이란 뜻이어서 누구는 라마교 그러면 스승교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밀교는 부처님보다 중요한 게 스승이거든요. 자기 위쪽 스승이 이제 그 비밀리에 전수해주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스승이어서 그 스승에 대한 그 종교 뭐 이런 사실 종교라는 말이 이렇게 신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을 가정한 것을 우리 자꾸 서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말이 이상한데 스승이 최고 가르침인 스승의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인 이런 종류의 이렇게 종교라는 점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 불릴만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거기는 또 다른 종류의 또 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 가면 또 이렇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부를 하기가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여길 파면 여기 가면 또 다르고 저기 가면 또 다르고 최근에는 하여튼 이렇게 태국하고 미얀마 쪽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거긴 좀 비슷한 줄 알았어요. 거의 그쪽 남방 불교하고 다 비슷하잖아 했는데 그건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비슷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무식한 생각이었더라고요. 거기도 또 아주 다르더라고요. 전 그렇게 다를 줄 사실 짐작도 못했다가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아니구나 너무 진짜 바보같이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보면 크메르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앙코르 문명은 또 달라서 야 이걸 하나로 이렇게 퉁치는 게 대단히 이렇게 무식한 방식이구나 무지막지한 동일자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 불교 저는 뭐 이렇게 불교사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북방 불교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쪽 뒤지다 보니까 선불교도 하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이것저것 꽤 열심히 뒤지게 되는데 일단 그걸 공부하면서 약간 놀란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동양 그러면 중국에 같이 중국으로 딱 축소되고 그다음 중국은 한족의 역사로 이제 중국의 역사는 축소되고 한족의 문화나 사상은 이제 유교로 이렇게 딱 다시 요약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어느새 저도 밟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리고 불교와 관련해서 중국 역사를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중국이 한족의 역사라고 보는 건 정말 황당한 얘기더라고요. 중국 역사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앞에는 잘 모르겠으나 진나라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한족의 역사가 시작된다. 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진나라서부터 청나라까지 한족이 이렇게 지배했던, 더구나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시대는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진나라는 17년인가 18년이었고 한나라 한 300년 됐죠. 그리고 그 뒤에 위진남북조라고 불리는데, 위진남북조는 사실 그 이렇게 선비족인 그 북위가 전체 그 위를 다, 그 위쪽을 다, 이 북쪽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 밑에는 사실 큰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당인데, 수도 얼마 안 됐고, 그 다음 당을 이렇게 창건한 그 예? 이세민은 태종이고, 그 이연인가 그렇죠? 그 이렇게 고조가 이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선비족 출신이라는 썰이 굉장히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은, 근데 이제 이 이연이 자기는 한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누차 반복했다는데, 그래서 저는 더 의심이 가요. 아니, 그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지? 그거 많은 경우에 아닌데 그거 이고 싶거나 그거 인척해야 하거나 할 때 그러는 건데, 당 그 초기에 3대 왕의 그 왕비가, 어머니가 그 선비족이었답니다. 이건 굉장히 이렇게, 아니, 왜 한족들 왕조면 이렇게 선비족 여성들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이민족 동화 정책을 썼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거는 오히려 선비족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중국에서는 이제 사실 이게 중국 역사의 최고 전성기가 당 아닙니까? 당. 그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 최고 전성기가 당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이 이제 그 한족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편치 않았을 테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묻어두면서 써간 거 아닌가라는 의심 같은 걸 사실은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당 다음에는 뭐였죠? 송인데, 송이 이제 잠시 했는데, 송은 금방 이렇게 아래로 밀려 내려가면서 위에 금이 이제 이렇게 금나라가 이렇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그래서 송이 단독으로 지배한 시기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송하고 금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그 뒤에는 쿠빌라의 원나라입니다. 몽고족입니다. 몽고족이 또 한 300~400년 지배했습니다. 그 뒤에는 명나라가 드디어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청나라, 만주족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은 이민족들이 지배했습니다. 이른바 이민족들이. 그런데 이제 가끔씩 끼어들고 시작이 이제 그거라고 쓰고, 사실 지금 이제 그 중국 이렇게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한족이니까 거기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원래 역사라는 게 다 그 목적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있는 것들이 최고의 발전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맞두들겨 맞추잖아요. 그래서 진화 역사도 인간 중심으로 쓰여지는 것처럼 한나라 역사도 지금 한국 역사는 조선 중심으로 쓰여지는 거고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중국 역사는 지금 있는 그 한족 중심으로 쓴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이 중국의 경우는 정말 그 톱니를 쭉 밀어서 그 평면으로 만드는 것 같은 어이없는 역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보니까 중국 역사 자체를 한족 중심으로 보는 것에서 너무나 한족 중심주의적인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창안되고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은, 그건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막 섞이면서 언제나 이루어진 거였고, 사실 그게 제국의 힘 아니겠습니까? 섞이면서 하나로 이렇게 쌓는 게 제국의 힘이고, 이 섞이면서 쌓는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제국은 제국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이 당나라 때는 보면 그랬고, 나중에 소동파는 이제 그 다음에 송시대 사람이지만, 소동파가 이렇게 당나라 시대 이렇게 호족의, 그러니까 오랑캐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오랑캐들의 춤들을 추고 황제까지 거기에 이렇게 쭉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시도 씁니다.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도랑벽화에 가면 이제 그런 게 쭉 있는데, 그 그림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은 호족의 악기들 가지고 그러니까 오랑캐, 이 서역의 악기들 가지고 서역의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 이제 이 석굴들 유명한데, 3대 석굴 얘기할 때 이제 보통 도낭석굴하고 윈강석굴하고 이제 롱먼석굴, 용문석굴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윈강석굴하고 용문석굴은 위 때 만들어진 겁니다. 북위 때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저는 그냥 그 셋 중에서도 그 윈강석굴에 있는 그 스타일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 보니까 어떤 미술사 측에서는 간다라풍이라는데, 제가 보기엔 간다라풍이 아니고, 간다라풍은 아닙니다. 간다라풍은 옷들이 주름이 아주 선명합니다.
이 주름을 자랑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지는데 인도에서부터 이미 그 간다라랑 다르게 그 미투라 쪽에서 만들어질 때는 자기 스타일이 만들 때 옷 주름이 굉장히 얇아진 평면화됩니다. 거기는 옷주름이 이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생긴 모양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족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족이 아니고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호방한 느낌의 아주 쫙 이렇게 직선적인 그런 불상들이어서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서 간다라풍이라는 것 같은데 이거 대강 쳐서 대강 치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서예도 요새도 아직도 뭐 그냥 못 쓰면서도 일단은 서예반을 유지한다라는 취지하에서 계속 하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 해설을 굉장히 이렇게 싫어해가지고 어떻게든 뛰어넘어 보려고 했다가 그 북이체 해설을 보고서는 다시 전서 쓰다가 다시 해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글씨가 있지? 정말 뜻밖이었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운데 굉장히 유머러스한.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유머라는 거는 그 아이러니랑 달라서 아이러니는 칼이 들어있거든요. 대부분 상대방을 조롱하는 칼들이 항상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스스로 망가지는 형식의 그 스타일의 그 글자들인데 이렇게 강건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거 참 드문 경우인데 싶어가지고서 재주가 없는 걸 한탄을 해서 요새는 접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냥 해설을 제가 좋아할 수 있게 됐던 게 그 글자인데 북이체인데 북이체는 서예하시는 분들은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북이체라고 못 알아듣고 육조체라고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북이는 오랑캐거든요. 육조라 그러면 남북조를 합쳐서 육조라고 해놓고서는 거기에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다 중국이 이렇게 쌓아놓고 그들이 다 중국화됐다라고 하는 이민족이 잡았으나 다 중국화됐다. 이거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중국에서 서술할 때 이런 식의 서술이 이따우 역사관으로 만들어졌군요. 명칭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만들어진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중국사조차 비중국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양 철학 이러면서 중국 철학의 주석으로서 하는 것도 이제 저는 이제 깝깝하게 느껴지는데 예전에 이제 좀 이렇게 이 불교 철학을 좀 하면서 좀 일삼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한때 있어서 한문을 배우려고 했더니 사수삼경을 외우는 걸로 다들 무슨 서당입니까? 거기 서당 가면 사삼경을 다 외워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다 그냥 맹자부터 시작한다 그러는데 전 좋아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니었거든요. 그 책은 정말. 그래가지고서 책이 싫어서 관둬버렸어요. 뭐 이유는 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외우면서 시작을 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그걸 축으로 해서 다른 걸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중국적인 사유로 한자로 쓰여진 모든 걸 다 보게 됩니다. 중국적인 사유도 아니고 유교적인 사유로. 이거 정말 편견들을 이렇게 몸에다가 조각하는 방법인데 다 이게 기본적인 방법으로 다 한국에서 한문 배우시면 다 이렇게 배웁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그때 굉장히 못마땅했는데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내가 왜 그걸 이렇게 못마땅했을까? 역시 난 감수성이 소수적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자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사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중국도 한쪽으로 동양은 중국으로 중국은 한쪽으로 한쪽은 뭐 유교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수성과 대결은 소수성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의 다수성에다가 어떤 우리가 아는 지역계마저도 다 두들겨 맞추는 그 메이저리티의 역사 이런 것으로 시되는 거고 이런 식의 동양은 마이너랑은 정반대편인 깨버려야 될 동양 메이저리티로서의 동양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틀에서 가령 삼교회통이라는 것도 보면은 약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삼교회 제가 최근에 이제 리쩌허우라고 하는 이태쿠라고 한자를 쓰고 리쩌허우라고 있는 분이 쓴 미의 역정이라고 하는 중국 미학사 책을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다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이제 그 양반도 이제 대단히 이렇게 한족 중심주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교 중심주의가 아주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불교 미술이 위하고 당만 쳐도 600년이 넘는데 그리고 사실은 가장 꼽혔던 시기 당이 다 그건데 정말 이 무지막지한 말로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옛날 제가 막수지 유물론자였을 때
저도 혹시 사용했을지 모를 그 무시무시한 말로 그냥 단칼에 날려버리는 걸 봤는데 이 사람 그래서 잘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도 이분이 쓰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송시대에 들어가면서 유교가 이제 그 이렇게 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한편으로는 이제 주작이 자리 잡게 되고 문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유교가 이렇게 유학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데 이 메이저가 되고 지배적인 것이 되는데 근데 그 유교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렇게 그 출세관 해가지고 그 저기 그 이렇게 명성을 날리고 하는 걸 기본으로 삼는데 하다 보면 그게 잘 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깨지면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그 은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게 도망을 치든 아니면 쫓겨나든 가서 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은거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도교 쪽의 신선 사상이나 아니면 도가 사상, 그 다음에 불교 이런 걸 주로 거기다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게 양자가 그런 게 공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되면서 삼교회통의 배경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삼교회통은 그러니까 유교의 보충물로서 이렇게 이런 걸 삼는 것이어서 삼교가 아니다. 이거는 삼교를 포섭하는 방식이고 이 동일자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동파의 경우에는 이 불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불교 선불교 얘기할 때도 언급되는 사람인데 이분조차도 그렇더라고요. 소동파조차도 이 소동파가 오히려 그런 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이 상투구처럼 나오는 이 세상에 대한 이렇게 거리감, 허무, 뭐 이런 인생의 허무함. 사실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 도망쳐야 되는 사람들이 느끼는 아니면 망가졌을 때 이렇게 잘 나가는 듯 했다가 그게 몰락했을 때 느끼는 거 허무감일 텐데 불교의 무상이 허무감으로 해석되는 건 아마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의 무상은 허무함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데 이 허무함으로 다 이렇게 색채가 되어버린, 채색이 된 게 이런 이 중국적인 맥락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미술, 불교미학이란 말에서 우리가 실제로 또 표상하는 어떤 감각적인 대상을 상정을 해보면은 주로 이런 거죠. 이 중국에 있는 이렇게 절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죠? 그렇게 금각사죠. 아니면 이제 이건 용문석굴, 롱먼석굴에 있는 거. 이건 뭐 부기 때 시작됐지만 여기에는 이제 이게 봉정사 석굴인데 여기가 제일 큰데 이게 당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일 큰 건 대부분 도낭에 있는 석굴 가운데서 도낭 석굴 가운데 제일 큰 대부로 있는 석굴인데 그것도 이제 당 때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나라의 국력이 이 석굴의 크기하고 이렇게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국가라는 게 뭐든지 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관여하면 다 커집니다. 사원도 커지고 불상도 커지고 다 이게 커지는데 짜증나게 커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당대 이 불상들은 짜증나게 커지는 게 아니고 나름 이렇게 격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이런 석굴 문화의 끝에 걸작으로서 이렇게 이 석굴암 뭐 이런 것일 것 같은데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일본은 이건 가마쿠라 대불이죠. 아니면 뭐 이런 건데 색채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 같은 게 있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흘러 들어온 거에 그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뭐 약간 달라졌지만 지붕 모양이라든지 그 건물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불상들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큰 이질성 같은 것들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령 이 불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 불상인가요? 저는 이건 이 사진이 좀 그래서 이 둘이 달라 보이는데 이 사진 원래 불상 못 보고 사진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불상이 있지? 근데 이 불상은 동양적인 제가 아는 동양의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도 불상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인도 불상은 또 다르거든요. 이게 바냐바라밀 그러니까 이 프라즈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 범어로 써놨는데 바냐바라밀 보살상 이게 뭐 이렇게 부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간주되는 바냐바라밀 보살상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거고 상가사리 사원에서 이제 출토됐답니다. 이 오자가 있는 1300년
사원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왕비였던 데데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아름다웠나 본데 이분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그 이 보살상이 여성화되는 것은 티벳에서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불상들은 그 초기 그 인도 불상들 말고는 대부분 다 여성화되어 있죠. 우리들이 한국이나 그 일본이나 그 중국의 불상들도 대부분 다 여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적이거나 내지는 여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곳은 그 티벳 정도밖에 없거든요. 가슴이 일단 이렇게 나온 상들은 다른 데는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슴이 젖꼭지까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티벳 아니면 잘 보기 힘든 데인데 이 동양에서는 우리가 아는 동양에서는 보기 힘든 건데 인도네시아 불상이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인도네시아 그러고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좀 보다 보면은 야 거기 놀라게 됩니다. 이 보르부두르 사원입니다. 이게 이 한쪽 변이 120m랍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지 모르는데 한쪽 변이 120m면은 끝이 이렇게 해서 잘 아득하게 보일 정도인 겁니다. 높이는 42m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 테라스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빙빙빙빙 돌아서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은 그 올라가는 데마다 다 불상들인데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 스투파형 이거 스투파도 아닌데 스투파 형태로 만든 이런 불탑들을 세워놓고 그 안에다 이렇게 불상들을 다 하나씩 앉혀놨습니다. 불상을 보면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조각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남방계통 사람들의 그 예술에 대해서 그다지 유심히 본 적이 잘 없어서 이 사람들이 잘한다는 생각을 별로 하기 힘든데 저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그 캄보디아 앙코르하고 여기는 굉장히 조각이 강하고 그래서 앙코르와트는 이제 힌두 신전이지만 앙코르와트나 그 옆에 있는 바이온은 이제 불교 신전인데 여기는 신전 자체가 바이온인 신전 자체가 조각적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적이라기보다는 조각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태국하고 미얀마를 보면은 거기도 뭐 제가 조각보다는 이제 건축을 관심을 갖고 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불상이나 조각상이 확 끄는 느낌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축은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걸 가지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서로 잘하는 게 이쪽도 조금씩 다르구나. 상대적으로 이제 태국은 조금 더 미얀마는 조각이 제일 약한 것 같고 제가 본 거에서 태국은 그래도 나름 그 스타일이 있어요. 불상들이 보면 다 수직으로 길어요. 다 마상에다가 이것도 상체가 굉장히 긴 이런 상들인데 그건 이제 그 나중에 건축을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아름다운 것으로 치면 조형미나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하면서도 조금 다른 이런 느낌으로 이 인도네시아 이 조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른데 요거 세세한 걸 들여다보면 요거 이 벽 따라서 다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뭐 본생경이니 뭐니 이런 데 나오는 그 이 뭐 석가모니의 그 이렇게 전생담들 주로 전생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얘기거리가 서사가 별로 없으니까 불경에는 전생담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부조가 되는데 근데 뜻밖에도 여기는 화엄경도 또 부조가 되어 있어요.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들 선제동쟁이나 이런 게 그 말은 이른바 대승불교하고 이쪽에 남방불교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남방은 다 그 상자부 불교나 그 이렇게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 대승불교라고 불리는 북방불교가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힌두적인 여긴 또 힌두교 사원도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힌두교 사원 때문에 이 힌두 신전들은 조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각도 굉장히 입체성이 강해요. 환조성이 강해서 인도 조각들 보면 다 신체들 거의 환조에 가까운 부조들도 거의 환조에 가깝고 그것도 그 신체적인 그 가슴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과장됐을 만큼 설마 저럴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환조성이 강한데 그 일부러 부조를 강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크메르가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이제 이 찬디는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보르부두르 사원, 사일렌드라 왕조. 아까 그 왕비도 사일렌드라 왕조의 왕비인데
아마 요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간다라 양식입니다. 불상도 간다라 양식이고 이 스투파도 이제 이게 원래 인도에는 이게 복발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반구 크게 세운데 위에 조그맣게 우산, 그 일산이라고 그러죠. 일산 내지는 산계라고 그러는데 뭐 어디나 다 이렇게 햇빛 가리게 이렇게 아래 것들이 씌워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존귀한 분들은 그래서 이제 존귀한 분의 표시로서 이제 산계를 위에다 얹은 건데 간다라 지역으로 가면 본래 스투파는 이렇게 조그매지고 이 산계가 점점 커지면서 이 북방으로 가면은 요것만 남아가지고 우리가 아는 탑이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마지널한 것들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저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남쪽은 안 그렇거든요. 여전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스투파가 중요한데 어쨌든 간다라는 이제 이 스투파는 이런 식으로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조각은 이런 식인데 일단 간다라 형식의 조각의 중요한 특징은 옷이 굉장히 이렇게 여기도 이제 환조적인 느낌이 확 들게 높낮이가 큽니다.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서양인 얼굴을 닮았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동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지역에서 페샤와르 그 밑에 지역에서 보면은 동전에 그리스 문자가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왜 그리스일까 했는데 보니까 그리스가 한참 잘 나갈 때 거기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갔고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고 물론 이제 그 일 땐 다시 페르시아한테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알렉산더 페르시아잖아요, 그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끊어지기는 했지만 거기 그리스인들이 세운 나라가 있었더라고, 그 페샤와르 지역에. 그쪽에서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문화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조형을 만드는 거, 조형물을 만드는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불교 영향을 받으면서 그쪽에 쭉 들어가면서 그걸 다 이렇게 상으로 만드는데 어디나 다 자기의 모습을 아이디얼라이즈해서 이렇게 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그리스인들을 닮은 겁니다. 서양인들을 닮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조각은 굉장히 환조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주름, 사실 인도는 옷을 많이 입는 나라가 아닌데 그런데도 그 옷주름도 최대한 그렇게 주름이 강조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이제 여기랑 별도로 그 미투라라는 도시에서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질 때는 옷주름이 굉장히 완화된 미투라 양식이라고 부르는 걸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옷주름이 굉장히 완화된 형식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